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던 그 새벽, 저는 두만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아내가 차가운 강물에 다리가 빠진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17살 아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었죠. 100m만 더 가면 중국 땅이었습니다. 100m만요. 그런데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공안인지 북한 국경 경비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북한 전략 로켓군 소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북한 전형 미사일 기지에 좌표가 들어 있었고 품속에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뒤흔들 기밀 자료가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었어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아내도 아들도 북에 남은 부모 형제까지 모두 죽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아마 여러분도 제 선택을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2살이 된 리성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가명이에요. 아직도 북에 계신 가족들 때문에 본명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5년 제가 42살이던 해 겨울에 시작됩니다. 그해 10월 말이었어요.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산악지대, 그곳에 제가 근무하던 지하 벙커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위성사진에도 안 잡힙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초소가 입구인데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50m를 내려가야 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27살에 처음 배치받아서 42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그 어둡고 축축한 벙커에서 보낸 거예요. 제 직책은 전략로켓군 기술참모부 소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장교였어요.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건 제가 아니지만 그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건 저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 갔느냐고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청진제철소 기술자셨는데 당 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 몸바쳐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웃기시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체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졸업할 때 제 성적이 전체 3등이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저를 데려간 겁니다. 전략 로켓군, 그러니까 미사일 부대로요. 처음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의 핵심 전력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발됐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했고 아들 민혁이가 태어났어요. 아내 영숙이는 평양 출신인데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30살 때 인민군 간부 맞선 자리에서였어요. 영숙이는 평양의학대학을 나온 약사였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얗고 고운 얼굴에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여자였어요. 민혁이는 2015년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고등중학교 5학년, 남한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공부를 곧잘 했어요. 저를 닮아서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그해 10월 28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후 3시쯤 벙커, 사령부에서 긴급 소집이 떨어졌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령관 동지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 12명의 핵심 장교만 들어갔습니다. 사령관 동지가 말했어요.
김정은 원수님의 지시다. 10월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11월 15일이면 보름 남짓 남은 거였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발사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발사 프로그램을 열고 궤도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사 궤도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시험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직도 기밀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궤도대로 미사일이 날아가면 그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도발이었어요. 아니, 도발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발사되면 어떻게 되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게 감지되고 그 다음에는 전쟁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군 간부 숙소였어요. 작은 아파트였는데 침대 하나에 거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는 상급 대우였어요. 영숙이가 저녁을 차려놨더군요. 감자국에 두부, 그리고 배급받은 쌀밥. 북한에서는 꽤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군 핵심 간부 가족이니까요. 민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7살, 한창 꿈 많을 나이죠. 민혁이는 대학에 가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있기는 할까? 미사일이 발사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면 이 아이도 아내도 저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남한 사람들도, 주한미군도, 어쩌면 일본 사람들까지도.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이 많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 이상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요. 북한에서는 그런 생각만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자꾸 맴돌았어요. 탈북. 저 리성철이 당에 충성하고 조국의 목숨 바치겠다던 그 리성철이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영숙이와 민혁이가 곤히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살며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0월 말이라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멀리 평양 시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일성 광장 쪽에서 간간히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너머로 어두운 하늘, 그리고 별. 저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고향 청진 쪽이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 형과 누나가 사는 곳. 내가 탈북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연좌제. 북한에서는 가족 중 하나가 탈북하면 3대가 멸문당합니다. 부모님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실 거고 형과 누나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조카들까지도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탈북을 생각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탈북을 생각한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날 본 발사 궤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면 제 가족만 죽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어요.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요. 제가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제가 가진 정보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그날 밤 저는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못했어요.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탈북이라는 씨앗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모범 당원이었어요. 진짜로요. 매달 당 생활 총화에 빠진 적이 없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매일 아침 인사를 올렸습니다. 출근길에 김일성 광장을 지나갈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웃기시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웃겨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란 사람은 다 그래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나만이 어떤지, 세계가 어떤지 알 길이 없잖아요. 텔레비전을 틀면 온통 수령님 찬양뿐이고 신문을 펴면 미제국주의 타도 구호뿐이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건 2012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입니다. 그해 8월, 저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부모님이 아직 거기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황합을 맞으셔서 휴가를 받아 내려간 거였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는 기차로 12시간이 넘게 걸려요.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는데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역앞이 너무 조용했어요. 제 기억 속의 청진역은 항상 북적였거든요. 장사꾼들, 여행객들, 짐꾼들로 붐볐는데 그날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얼굴이 누렇고 눈이 풀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역으로 마중 나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겨우 환갑인데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살이 쪽 빠지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예전에 청진제철소에서 우람하게 일하시던 그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아이고, 성철아. 올 줄 알았다. 어서 가자. 아버지는 대답을 피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에 거지가 있었어요. 북한에 거지가 있다고요? 저는 평양에서 거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청진거리에는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벽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있었어요. 죽은 건지 잠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보지 마라. 그냥 가자.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도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저녁상을 차려주셨는데 감자 몇 알에 된장국이 전부였어요. 쌀밥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쌀은요? 쌀이 어디 있니? 배급이 석 달째 안 나왔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배급이 꼬박꼬박 나왔거든요. 군 핵심 간부니까요.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석 달째 배급이 없다고요? 그날 밤 아버지와 단둘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두워서 서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철아, 여기는 지옥이다. 예? 작년 겨울에 이 마을에서만 17명이 굶어 죽었어. 옆집 순이, 어머니도 죽었고 앞집 철순의 할아버지도 죽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배급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다 가져가니까 아래는 없는 거지. 평양에 다 갖다 바치고 군대에 다 갖다 바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가 남겠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맨날 지상낙원이라고 하던데 낙원이 이러냐? 여기가 무슨 낙원이야? 생지옥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양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쌀밥 먹으며 살던 제가 같은 나라 같은 동포가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당에서는 뭐라고 했죠? 우리 인민은 행복하다고. 수령님,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어온 게 다 거짓말이면 나는 뭘 위해 일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때는 아직 탈북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의문은 품었지만
그래도 체제를 부정하진 못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면 다시 일상에 묻혀서 살았어요.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서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2015년 4월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명령을 받기 6개월 전 일이에요. 그날 전략 로켓군 기술 회의가 있었어요. 신형 미사일 개발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에 발사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어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미사일 궤도와 예상 착탄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착탄 지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민간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다른 장교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이러면서요. 저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방어무기가 아니었어. 저는 15년간 조국을 지키는 방패를 만든다고 믿어왔어요. 미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방패가 아니라 칼이었어요. 그것도 민간인을 향한 칼. 그날 밤 저는 관사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병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위액만 올라왔습니다. 영숙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체한 것 같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 저도, 가족도 다 죽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꿈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자식이 불에 타 죽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6개월을 버텼어요.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요. 어쩔 수 없다고, 나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그러다 10월 초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민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녁을 먹으라고 불러도 안 나왔습니다. 영숙이가 걱정되어 방문을 열었는데 민혁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대요. 민혁아,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한참 만에 민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추천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혁이 성적이면 김일성 종합대학도 갈 수 있었거든요. 학급에서 1등이었고 학년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네 성적이면 당연히 추천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성분 때문이래요. 성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북한에는 성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출신 성분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거죠.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3대까지 조사해서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낙인이 찍힙니다. 저희 집안 문제는 제 외삼촌이었어요. 외삼촌이 6.25 때 월남을 했거든요. 그게 7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우리 가족한테 낙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군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민혁이는 그게 안 된 거죠. 담임 선생이 그러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성분이 안 되면 소용없대요. 저는 평생 아무것도 못 되는 거래요. 민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숙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민혁이가 잠든 뒤에요. 아내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여보.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민혁이는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당신이 15년간 목숨 걸고 일했잖아요.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은 70년 전 외삼촌 때문에 대학도 못 가요. 영숙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둘 다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미사일이 발사되면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 수백만 명 중에는 남한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민혁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안 나더라도 민혁이는 이 나라에서 평생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70년 전 외삼촌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지른 적도 없는 죄 때문에 평생 낙인 찍혀 살아야 해요.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혁이의 미래도, 영숙이의 미래도, 저의 미래도. 저는 결심했어요. 탈북하겠다고. 발사 전에 탈북해서 제가 가진 정보를 남한에 넘기겠다고. 그것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물론 두려웠습니다. 발각되면 죽어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형도, 누나도 다 죽습니다. 연좌제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 탈북하다 잡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으면 차라리 뭐라도 해보고 죽자. 저는 그날 밤 영숙이한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건 쉬웠어요.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저는 1급 감시 대상이었거든요. 전략로켓군 핵심 기술장교, 국가 최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북한 당국이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보위부 요원이 24시간절을 미행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심지어 주말에 가족과 외출할 때도 늘 누군가 따라붙었어요. 전화는 당연히 감청됐고 집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그렇게 가정하고 움직여야 했어요. 게다가 저 혼자 탈북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 영숙이와 아들 민혁이 셋이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발각될 위험은 커지죠. 10월 29일 미사일 발사 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건 생활 패턴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면 긴장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간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 6시 기상, 6시 반 조깅, 7시 아침 식사, 7시 반 출근, 저녁 6시 퇴근, 7시 저녁 식사, 10시 취침. 하루도 빠짐없이 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 오전에는 인민반 회의, 오후에는 가족과 공원 산책, 일요일에는 집에서 휴식. 보위부 요원 입장에서는 지루했을 거예요. 매일 똑같으니까요. 저는 그 지루함을 노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브로커를 찾는 거였어요. 북한에서 탈북하려면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국경 경비 상황을 알아야 하고 중국 쪽 안내인과 연결되어야 하고 탈출 루트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브로커를 어떻게 찾습니까? 거리에서 저 탈북하고 싶은데요. 하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간 바로 보위부에 끌려갑니다. 저는 예전에 청진 고향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파는 상인들 중에 탈북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누군지는 모르셨지만요. 11월 1일 저는 평양 통일거리 시장에 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내 생일 선물을 사는 거였어요. 영숙이 생일이 11월 8일이었거든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산 물건을 파는 가게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어요. 중국산 화장품을 팔고 있었는데 말투가 청진 쪽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고르는 척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두만강 쪽 소식 아시오? 아주머니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대답했어요. 손님, 여기는 화장품 가게요. 두만강은 모르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진 사람이요. 고향에 급히 보낼 게 있는데 안전한 길을 아는 분이 필요하오.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혼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일 뒤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갔습니다. 보이부 요원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감시가 조금 느슨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아주머니가 저를 가게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박동무라고 하오. 그가 먼저 말했어요. 물론 가명이겠죠. 인원이 몇이오? 셋이오. 저하고 아내 아들. 셋이면 어렵소. 혼자도 힘든데. 돈은 있소. 그 말에 박동무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요? 3만 달러. 북한에서 3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반 노동자 월급이 3,000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달러도 안 되거든요. 3만 달러면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입니다. 박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셋이 갈 수 있소. 루트는 두만강이오. 회령 쪽으로 넘어서 중국 옌벤으로 빠지는 길이오. 언제 가능하오? 빠르면 열흘 뒤. 열흘, 10월 14일이면 미사일 발사 전날이에요. 아슬아슬했지만 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겠소. 우리는 세부 사항을 정했어요. 탈출 날짜, 집결 장소, 연락 방법. 돈은 반은 먼저 주고 반은 중국에 도착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돈이었어요. 3만 달러. 저한테 그런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금반지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갑오였는데 순금5 돈짜리였어요. 그리고 영숙이 폐물. 결혼할 때 장모님이 해주신 금목걸이하고 금귀걸이. 또 제가 15년간 모은 외화. 군 핵심 간부는 가끔 외화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3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문제는 영숙이 폐물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거였어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3일 밤이었어요. 민혁이가 잠든 뒤에 영숙이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영숙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아내가 신고하면 저는 끝입니다. 물론 영숙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건 알았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영숙아. 왜요? 우리 탈북하자. 영숙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요? 남한으로 가자. 셋이 다 같이.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영숙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미사일 발사 계획, 민간인 표적 좌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민혁이의 미래. 이 나라에 있으면 민혁이는 평생 아무것도 못 돼. 당신도 알잖아. 성분 때문에 대학도 못 가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전쟁이 나면 우리 다 죽어. 영숙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베란다 난간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민혁이도 죽어. 북에 있는 부모님, 형님, 누나도 다 죽어. 영숙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걸 알면서 왜 이런 걸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저는 영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 다 죽어. 탈북하다 잡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으면 차라리 뭐라도 해보자. 성공하면 민혁이한테 새 인생을 줄 수 있어. 영숙이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가요. 뭐? 가자고요? 민혁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요? 저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민혁이도 깨웠어요. 17살이면 다 알아들을 나이니까요. 민혁이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탈북해야 한다고, 위험하지만 가야 한다고. 민혁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큰아버지랑 고모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미안하다, 민혁아. 아버지가 방법을 찾을게. 나중에 꼭 데려올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한 말이었어요. 데려올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어요.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저도 갈게요. 네 번째는 기밀자료 확보였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탈북만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가진 정보를 남한에 넘겨서 전쟁을 막으려 했어요.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1월 4일 밤 저는 벙커 발사 통제실에서 야간 근무를 섰어요. 원래 제 당번이 아니었는데 동료한테 부탁해서 바꿨습니다. 새벽 2시 통제실에 저 혼자였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지만 제 자리에서 컴퓨터를 만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니까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산 작은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발각되면 즉시 처형이에요. 재판도 없이 총살당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일정, 발사 표적 좌표, 미사일 재원과 성능 데이터, 북한 전역, 미사일 기지 15곳의 정확한 위치, 핵탄두 소형화 연구 현황, 지하 벙커의 정확한 좌표. 복사하는데 15분이 걸렸어요. 그 15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발사 통제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코드 한 줄을 심었어요. 발사 버튼을 누르면 30분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간, 지연 코드였습니다. 이건 보험이었어요. 제가 탈북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발사를 30분은 늦출 수 있으니까요. 30분이면 뭔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USB를 품속에 넣고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11월 5일 아침. 드디어 디데이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규칙적인 패턴을 깨면 안 되니까요. 보이부 요원이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여야 했습니다. 영숙이와 민혁이는 먼저 평양역으로 갔어요. 저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명목은 아버지 제사. 청진에 가야 한다고 보고를 올렸거든요. 오전 11시 사령관한테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사가 내일이라 오늘 출발해야 합니다. 이틀 후에 복귀하겠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네. 다녀오게. 저는 평소처럼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관사에 들러 미리 싸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하고 세면도구, 그리고 품속에 USB, 가족사진 한 장도 넣었어요. 북에 두고 가는 부모님, 형, 누나 사진. 평양역으로 가는 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이부 요원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하지만 느긋한 걸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역에 도착하니 영숙이와 민혁이가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평양에서 청진행 12시간짜리 여정. 기차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적 소리가 울렸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역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살았던 도시, 태어나고 자란 나라, 미워하면서도 정이 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기차는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두만강을 향해. 기차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객차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몸을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영숙이가 떨고 있어서 제 외투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민혁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요. 평양을 떠난 건 10월 1일 5일 낮 12시였어요. 회령까지는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착 예정은 다음 날 새벽 2시. 기차가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창밖으로 황량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벌거벗은 산, 시든 옥수수밭, 허름한 농가들. 평양 바깥에 북한은 처참했어요. 첫 번째 검문이 함흥역이었습니다. 기차가 멈추더니 군인들이 올라탔어요. 보안원이랑 군인 서너 명이 객차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우리 차례가 됐어요. 보안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분증.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군인증을 내밀었어요. 영숙이와 민혁이도 공민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안원이 제 군인증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전략로켓군 소좌. 핵심 군 간부라는 걸 바로 알아봤겠죠. 어디 가시오? 청진이요. 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가족이 함께? 예, 아버지가 손자 얼굴 보고 싶어 하셔서. 보안원이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수배가 내려진 건가? 벌써 탈북 계획이 발각된 건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수고하시오. 보안원이 군인증을 돌려주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은 길주역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여행 증명서를 확인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군 휴가증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제사 참석을 위한 이틀 휴가. 사령관 도장까지 찍힌 정식 서류였습니다. 가족은 왜 같이 가오? 이번 보안원은 좀 더 의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소. 손자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 마지막이라니 무슨 뜻이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오. 의사가 오래 못 사신다고 했소.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야위시긴 했지만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우리를 살렸어요. 보안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렇소? 안 됐소? 잘 다녀오시오. 휴. 또 한 번 넘겼습니다. 기차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날씨가 추워졌어요. 객차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요. 괜찮아? 네, 아버지. 괜찮아요. 민혁이가 억지로 웃었어요. 17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었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와 주는 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영숙이는 잠이 들었어요. 제 어깨에 기대서 쿨쿨 자더라고요. 결혼하고 17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내는 원래 잠기가 밝아서 어디서든 푹 자는 법이 없거든요. 아마 극도로 지쳐서 그런 거겠죠.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저 별 아래
어딘가에 나만이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서 저 별 아래 닿을 수 있을까? 11월 6일 새벽 2시 반. 회령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니까 바람이 칼같이 매서웠어요. 영하 10도는 넘게 추웠습니다. 영숙이가 몸을 움츠렸어요. 역 앞 작은 식당에서 박동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국수집이었어요.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박동무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앉으시오. 우리 가족이 자리에 앉자마자 박동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소. 무슨 문제요? 두만강 경비가 강화됐소. 사흘 전에 탈북자 일가족이 잡혔는데 그 뒤로 초병이 2배로 늘었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오? 원래 루트는 못 쓰오. 회령 쪽은 지금 통과가 불가능하오. 영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혁이도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소? 하나 있긴 하오. 박동무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무산 루트요. 회령에서 북쪽으로 50리 정도 올라가면 무산이라는 마을이 있어. 거기서 산을 타고 두만강 상류로 빠지는 길이요. 왜 원래 그 루트를 안 썼소? 험하기 때문이요. 산길을 6시간은 걸어야 하오. 해발 1000m가 넘는 고개를 넘어야 하고 눈도 많이 쌓여 있소. 저는 영숙이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평양 출신이에요. 험한 산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부터 기차에서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어요. 힘들겠지만 갈 수 있겠소? 영숙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갈 수 있어요. 가야죠. 박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오늘 밤 10시에 출발하겠소. 그 전까지 여기서 쉬시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얼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좁은 식당 뒷방에서 우리 가족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켜져 있었고 군데군데 벽지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누워서 쉬라고 했는데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민혁이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북에 두고 가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과 누나, 조카들, 우리가 탈북한 게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겠죠. 어쩌면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가장이니까, 아내와 아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품속에 있는 USB가 느껴졌어요. 이 안에 담긴 정보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래서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다면, 이 선택이 옳은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밤 10시,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박동무가 낡은 군용 트럭을 몰고 왔어요. 짐칸에 우리 가족을 태우고 무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로가 엉망이어서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영숙이가 멀미를 했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어요. 여기서부터 걸어야 하오. 트럭에서 내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도 못 켜요. 불빛이 보이면 국경 경비대한테 발각되니까요. 박동무가 앞장섰고 저희 가족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경계를 섰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산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영숙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간신히 걸었어요. 민혁이가 어머니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래, 괜찮아. 영숙이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시간쯤 걸었을 때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었어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영하 15도는 됐을 거예요.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잠깐 쉬겠소. 박동무가 바위 뒤로 우리를 이끌었어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주저앉았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상 초기 증상 같았어요. 저는 배낭에서 담요를 꺼내 영숙이를 감싸줬습니다. 민혁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호호 불어줬어요. 조금만 참아요, 어머니. 조금만 더요. 10분쯤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으니까 내리막길이었어요. 올라갈 때보다는 수월했지만 미끄러웠습니다. 영숙이가 2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왕완광.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궁견이요. 박동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발각된 거요? 모르겠소. 일단 숨어야 하오. 박동무가 급히 주위를 살폈어요. 근처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저기로. 우리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눈 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온몸에 스며들었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왕왕광, 왕왕광. 그리고 사람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쪽이다! 빨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민혁이는 숨도 안 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1번, 2번, 3번. 발각되면 끝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이 손을 꽉 쥐었어요. 이대로 잡히면 죽는 거구나. 셋 다 죽는 거구나. 그런데 개 짖는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완완광, 왕왕.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 뒤에 박동무가 속삭였어요. 지나갔소.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빨리 움직여야 하오. 박동무가 일어섰어요. 우리도 눈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얼굴이 새파랬어요. 눈 속에 엎드려 있어서 천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걱정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산길을 6시간 넘게 걸어서 도착한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발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제 어깨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강폭이 한 50m쯤 됐을까요?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저쪽이 중국 땅이에요. 50m만 건너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11월 초라서 아직 한겨울은 아니었거든요. 강 표면은 얼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얼음이 얇아 보이는 구간이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얼음 색깔이 달랐습니다. 두꺼운 데는 하얗고 얇은 데는 검푸르게 보였어요. 박동무가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얼음 상태를 살폈습니다. 안 좋소. 못 건너겠소? 건너야 하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잘못 디디면 빠지오. 영숙이가 불안한 눈으로 강을 바라봤어요. 민혁이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소. 안전한 길을 확인하면 따라오시오. 박동무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동무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발짝 내딛고 멈추고 얼음 상태를 확인하고 또 한 발짝.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박동무가 손을 들었어요.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갔어요. 그쪽 얼음이 얇았던 모양입니다.
오후 분쯤 지났을까요? 박동무가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미녀가 어머니 잘 모시고 와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 발자국 따라와. 네, 아버지. 저는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웠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박동무가 걸어간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얼음이 두꺼운 곳은 괜찮았는데 중간중간 발밑에서 끼익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숙이와 민혁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민혁이가 어머니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20m, 15m, 10m. 중국 땅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영숙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숙이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깨져서 다리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민혁이가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지만 얼음이 계속 깨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었어요.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 같은 건 못했어요. 아내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요? 영숙이한테 도착했을 때 아내 몸의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영하의 강물이에요. 그대로 두면 몇 분 안에 저천증으로 죽어요. 영숙아, 손 잡아. 저는 얼음 위에 엎드려서 아내한테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미녀가 반대쪽 잡아. 민혁이가 어머니 다른 팔을 잡았어요. 둘이서 힘껏 끌어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젖은 옷에 물이 잔뜩 먹어서 엄청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얼음이 계속 깨지려고 했어요. 발밑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 둘, 셋!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영숙이 몸이 얼음 위로 올라왔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하반신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옷이 벌써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동사해요. 일어나야 해, 영숙아. 일어나서 걸어야 해. 추워. 너무 추워. 영숙이가 덜덜 떨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제 어깨에 기대게 하고 민혁이가 반대쪽을 잡았습니다. 빨리 건너야 해. 걸어, 영숙아. 제발 걸어. 우리는 남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10m. 아니, 10m가 100m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도, 영숙이도, 민혁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해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어요. 저는 영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혁이도 우리한테 달려들었어요. 셋이 엉켜서 울었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여보. 응.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온몸이 젖어서 벌벌 떨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살았어요. 살았어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7살 아이가 이 모든 걸 버텨준 거예요. 대견하고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박동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오. 빨리 움직여야 하오. 여기도 안전하지 않소. 맞았어요. 중국 땅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돼요. 북송되면 정치범수용소행, 저 같은 경우는 공개 처형입니다. 박동무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강변을 따라 30분쯤 이동하니까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옌벤 조선족자치주의 어느 마을이었어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새벽 5시쯤
한 농가에 도착했어요. 허름한 흙벽 집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50대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왔구나. 조선 말이었어요. 조선족 협력자였습니다. 빨리 들어와. 얼어 죽겠다, 이 사람들.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방 안에 난로가 피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 사람 봐라. 완전히 젖었네. 아주머니가 영숙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빨리 옷 벗어. 이러다 죽어. 아주머니가 마른 옷을 가져왔어요. 영숙이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뜨거운 물을 떠왔어요. 마셔. 속부터 녹여야 해. 영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발이 문제였어요. 양말을 벗기니까 발가락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어요. 이거 심하네. 병원 가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병원은 안 돼요. 신분이 드러나오. 박동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두면 발가락 잘라야 할 수도 있어. 저는 영숙이 발을 봤어요. 새끼 발가락 2개가 특히 심했습니다. 색깔이 거의 검푸른 빛이었어요.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여보. 발가락 2개쯤이야. 살아서 여기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평양에서 곱게만 자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가자고 했잖아. 영숙이가 웃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띄운 미소였지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주머니가 동상 치료를 해줬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로 감았어요. 전문 치료는 아니었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민혁이도 옆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박동무가 옆에 왔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쉬고 내일 다음 루트로 이동하겠소. 다음 루트가 어디요? 여기서 베이징까지 가야 하오. 거기서 라오스로 빠지는 길이오. 얼마나 걸리오? 빠르면 2주. 2주 열나흘 동안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아주머니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큰일 났어. 무슨 일이요? 방금 연락 왔는데 북에서 수배가 내려왔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배라니 벌써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주머니가 저를 가리켰어요. 전략 로켓군 기술 장교래. 핵심 기밀 들고 튄 거래. 북한 보위부에서 난리가 났대. 박동무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보위부가 중국 공안한테 협조 요청을 했대. 국경 지역 전체에 수배령이 떨어졌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빨리 발각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휴가를 냈으니까 최소한 이틀은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들통난 거예요. 어떻게 하오? 박동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예정보다 빨리 움직여야겠소. 오늘 밤 바로 출발하겠소. 아내가 저 상태인데. 쉬면 좋겠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다 잡히오. 잡히면 죽는 거 알잖소? 알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영숙이를 깨웠습니다. 영숙아, 일어나야 돼. 왜? 우리 수배됐어. 오늘 밤 바로 출발해야 해. 영숙이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일어날게. 아내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동상 걸린 발로 일어서려니까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민혁이도 깨웠어요.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아들은 군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밤 8시,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베이징을 향해.
그리고 그 너머 자유를 향해. 중국에서 체포되면 북송입니다. 북송이 뭔지 아세요? 중국 공안에 잡힌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정치 범수용 소행이에요. 운이 좋으면요. 운이 나쁘면 공개 처형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전략 로켓군 핵심 기술 장교가 기밀 자료 들고 도망쳤는데 그냥 수용소로 보내겠어요? 공개 처형이죠. 온 나라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오래 있으면 안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3국으로 빠져야 했어요. 박동무가 루트를 설명해 줬습니다. 옌벤에서 기차를 타고 베이징까지, 베이징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쿤밍까지, 쿤밍에서 육로로 라오스 국경까지,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4,000km는 넘소. 4,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그 10배 거리를 가야 하는 거였어요. 시간은? 빠르면 2주.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더 걸릴 수도 있어. 2주 동안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영숙이는 동상에 걸린 발로 걸어야 하고 민혁이는 학교도 못 다닌 아이가 처음 보는 세상을 헤쳐나가야 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겠소. 11월 7일 밤 옌벤을 떠났습니다. 박동무가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영숙이는 김영희, 민혁이는 김민수, 지린성 옌벤 출신 조선족 가족으로 위장했어요. 중요한 건 말투요. 박동무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조선족은 북한 사람하고 말투가 달라요. 북한 말투 쓰면 바로 들키오. 최대한 말을 아끼고 꼭 해야 할 말은 중국어로 하시오. 저는 대학 때 중국어를 좀 배웠어요.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도 약간은 알았고요. 문제는 민혁이었어요. 민혁이는 중국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민혁아, 넌 절대 입 열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아버지.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옌지역에서 베이징행 기차를 탔습니다. 20시간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딱딱한 좌석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영숙이 발이 걱정됐지만 아내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몇 시간 뒤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검문이었어요. 공안 2명이 객체에 올라탔습니다. 한 칸 한 칸 돌아다니면서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공안이 손을 내밀었어요. 션펀증, 신분증을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훑어봤어요. 저를 쳐다보고 신분증을 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옌벤 사람? 스더. 맞다고 대답했어요. 중국어로요. 공안이 영숙이 신분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혁이 신분증. 이 아이는? 얼즈. 제 아들이라고 대답했어요. 공안이 민혁이를 쳐다봤습니다. 민혁이가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몇 살이야? 공안이 민혁이한테 직접 물었어요. 중국어로요. 민혁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위기였습니다. 조선족인데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바로 의심받아요. 저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귀가 좀 안 좋아요.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중국어로 둘러댔어요. 스치수이. 17살이라고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믿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좋아.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주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7살 아이한테 이런 걸 감당하라는 게 미안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건 10월 9일 저녁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새로운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남자였는데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오느라 고생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쿤밍구로 출발하겠소. 형님이 우리를 허름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싸구려 숙소였어요. 방이 좁고 냄새가 났지만 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영숙이 발 상태를 확인했어요. 붕대를 풀어보니까 상처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발가락 2개가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어요. 이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안 돼. 신분이 드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국에서 약이라도 사와야겠소. 형님이 나가서 소독약이랑 항생제 연고를 사왔습니다. 제가 직접 영숙이 발을 치료했어요. 의사가 아니니까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파? 괜찮아. 참을 만해. 영숙이가 웃었어요. 웃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참는 거였어요.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쿤밍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3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실감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또 검문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민혁이한테 말을 안 걸어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잡힐지 모르니까요. 쿤밍에 도착한 건 10월 33일 새벽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옌벤의 영하 15도에서 쿤밍의 영상 15도, 3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영숙이 동상에는 따뜻한 날씨가 다행이었어요. 쿤밍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의 여자였는데 라오스 국경까지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라오스 국경까지 400km쯤 돼요. 버스로 하루 걸리오. 버스요? 검문은요? 국경 근처는 검문이 심하오. 그래서 국경 20km 전에 내려서 걸어서 넘어야 하오. 또 걸어야 했습니다. 영숙이 발이 걱정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11월 14일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내렸어요. 거기서 새로운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사람이었어요. 말이 안 통해서 손짓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여기서 밀림을 통과해야 하오. 3일 걸리오. 브로커가 통역해줬어요. 3일. 밀림을 3일 동안 걸어야 한다고요. 영숙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숙이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림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이동했어요. 국경 경비대 눈을 피해야 하니까요. 정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나무가 하늘을 가려서 한낮에도 어두웠어요. 바닥에는 썩은 낙엽이 쌓여 있어서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모기가 구름처럼 달려들었고 정체 모를 벌레들이 온몸을 기어다녔어요. 습도가 높아서 옷이 금방 젖었습니다. 북한에서 입고 온 옷은 이런 기후에 맞지 않았어요. 땀에 젖고 벌레에 물려서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영숙이었어요. 동상 걸린 발로 밀림을 걷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신음소리 하나 안 냈어요. 첫째 날 밤 쉬는 시간에 영숙이 발을 봤습니다. 붕대가 피로 젖어 있었어요. 상처가 터진 거였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괜찮아, 갈 수 있어. 영숙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민혁이는 어떻게 해? 그 애 미래를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 끝까지 가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부축할게요. 제 어깨 잡고 걸어요. 괜찮아, 민혁아. 네가 힘들잖아. 저 안 힘들어요.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민혁이가 어머니 팔을 자기 어깨에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17살 아이가, 내 아들이 저렇게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둘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열대지방 특유의 폭우였습니다. 1시간 동안 쏟아붓다가 그치고 또 쏟아붓고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발밑이 질퍽거려서 걷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영숙이가 2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일으켜 세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쉴까? 아니, 가자. 쉬면 굳어. 영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밤에 잠깐 쉬는 시간, 영숙이가 민혁이한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민혁아. 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네, 어머니. 알아요. 나만 가면 뭐 하고 싶어? 대학 가고 싶어요. 물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갈 수 있어. 남한에서는 성분 같은 거 없대. 공부만 잘하면 뭐든 될 수 있대. 정말요? 그럼 아버지가 그랬어. 영숙이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민혁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셋째 날 오후, 드디어 밀림이 끝났습니다. 태국 국경이었어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양인 남자 2명,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정장 입은 남자 중 1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리성철 씨, 가족이십니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지? 혹시 북한 사람인가? 잡으러 온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가슴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리성철 씨 가족을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숙이도 민혁이도 울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주였습니다. 옌벤에서 여기까지 2주. 4,000km가 넘는 거리를 공안의 눈을 피해 밀림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태국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대사관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쉬면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영숙이 발이 제일 문제였는데 대사관 측에서 의사를 불러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발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새끼발가락 2개는 살리기 어렵겠습니다. 괴사가 많이 진행됐어요. 영숙이 얼굴이 굳어졌지만 금방 표정을 풀었어요. 발가락 2개쯤이야. 목숨 건진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아팠어요. 11월 20일, 우리 가족은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 가는 거구나. 진짜 남한에 가는 거구나. 민혁이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아버지, 저 처음 비행기 타봐요. 그래, 아버지도 처음이야. 북한에서 비행기 탈 일이 어디 있어요. 평생 처음 타보는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구름 위에서 보는 세상은 신기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국경 같은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땅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5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불빛, 평양의 10배, 아니 100배는 될 것 같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게 나만이야? 민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래, 저게 나만이야.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10월 말 인천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리성철 씨, 환영합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도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족분들도 함께요. 우리 가족은 검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차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창문이 까맣게 처리되어 있어서 밖이 안 보였거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추고 우리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었어요. 탈북민들이 처음 와서 조사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분리됐습니다. 영숙이와 민혁이는 다른 방으로 가고 저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조사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 여자였어요. 앉으십시오. 조사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리성철 씨, 본명 맞습니까? 아니요, 가명기요. 본명이 뭡니까? 저는 본명을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직책이 전략로켓군 기술참모부 소자라고 내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을 관리했소. 하드웨어 점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발사 프로그램 운영. 그런 일이요. 조사관 2명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면 핵심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소. 어떤 기밀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2주 넘게 품고 다닌 거예요. 두만강 건널 때도, 밀림 행군할 때도, 비행기 탈 때도, 한시도 몸에서 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소. USB를 조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가져온 자료요. 북한 미사일 관련 기밀이요. 조사관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여자 조사관이 USB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 사람이 조사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은 넘게 지난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더니 아까와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4명.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그중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자료 직접 가져온 겁니까? 그렇소?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실 텐데. 내가 발사 통제 시스템 관리자였소.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소. 남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USB에서 출력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남자가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일정 10월 5일, 이게 정확합니까? 정확하오. 내가 직접 발사 준비 지시를 받았소. 오늘이 10월 20일이었어요. 발사 예정일은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날짜였어요. 발사가 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건 남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어요. 발사, 표적 좌표,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북한 전역 미사일 기지 좌표 15곳.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내가 아는 건 전부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접근 권한으로는 여기까지였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기지가 5곳이나 있어요. 다음 장, 핵탄두 소형화 기술 현황. 남자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상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는데. 사실이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남자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참 동안 그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건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 지연 코드요. 시간 지연 코드? 내가 탈북하기 전날 발사 통제 시스템에 심어놓은 거요. 발사 버튼을 눌러도 30분간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요.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발사 통제 시스템에 직접 손을 댔다는 겁니까? 그렇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요? 알았소. 즉시 처형이요. 그걸 알면서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전쟁을 막고 싶었소. 예. 내가 그 미사일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았소.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소.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있고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있소. 저는 조사관들을 바라봤어요. 북이든 남이든 사람 목숨은 다 같은 거 아니오.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막을 수 있다면 내 목숨 하나쯤은 걸 수 있었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30분이라.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30분이면 뭘 할 수 있죠? 뭐로? 하지만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발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30분이면 적어도 생각할 시간은 되지 않겠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막은 겁니다. 예? 11월 1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눌렀다고요? 네, 눌렀는데 발사가 안 됐습니다.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30분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급 채널이 열렸습니다. 중국도 개입했고요. 결국 발사는 취소됐습니다. 남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심어놓은 코드 덕분입니다. 그 30분이 전쟁을 막은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리성철 씨,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영웅이 아니오.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요. 그것뿐이요. 합동신문센터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가져온 정보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같은 질문을 10번, 20번 받았어요. 제 진술이 일관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영숙이는 신문센터, 내 의무실에서 발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새끼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어요. 괴사가 너무 심하게 진행돼서 살릴 수가 없었대요. 수술 후에 영숙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웃고 있었어요. 여보, 왜 웃어? 발가락 2개 없어도 걸을 수 있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살아서 여기 온 것만으로 감사해. 발가락 2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2015년 12월 말,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의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인데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에요.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취업 교육, 심리 상담, 민주주의 교육, 별의별 걸 다 배웠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달랐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사 수업이었어요. 6.25 전쟁에 대해 배우는데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남조선과 미제가 먼저 침략했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북한이 먼저 남침했다고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믿어온 게 거짓말이었다니. 하지만 자료를 보고 증거를 보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평생 속아왔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민혁이도 힘들어했어요. 처음 겪는 자유가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뭘 공부할지, 뭘 생각할지까지 당에서 정해줬어요. 그게 답답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죠.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해야 했어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공부할지.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막막했던 거예요. 민혁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복잡해? 다요. 텔레비전 틀면 채널이 100개가 넘고, 가게 가면 과자가 1000종류가 넘고, 대학교도 몇백 개가 넘고. 어떻게 골라요? 저는 웃었어요. 그게 자유야, 민혁아. 자유요? 북에서는 선택권이 없었잖아.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살았잖아. 여기서는 네가 직접 고르는 거야.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하는 거지. 민혁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렵네요. 어렵지. 하지만 그게 진짜 삶이야. 민혁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학력은 남한에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했어요. 하나원에서 기초과정을 배우고 퇴소한 뒤에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민혁이가 원래 공부를 잘했으니까 금방 따라잡았어요. 수학이랑 과학은 오히려 남한 학생들보다 나았습니다. 2016년 4월 민혁이가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전 과목 80점 이상,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붙었어요. 민혁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을 때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잘했다 민혁아, 정말 잘했어. 북한에서는 성분 때문에 대학 추천에서 탈락했던 아이예요. 70년 전 외삼촌 때문에 평생 낙인 찍혀 살아야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였습니다. 민혁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목표는 물리학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꿈. 수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이 민혁이한테 물었대요. 왜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민혁이가 대답했대요. 저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과학이 무기로 쓰이는 걸 봤어요. 하지만 과학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랐대요. 18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2016년 12월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민혁이가 붙었어요. 서울 소재 대학교 물리학과. 영숙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민혁이도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해냈어, 민혁아. 네가 해낸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아무것도 못 됐을 거예요. 저는 아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했어요. 민혁아,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아무도 막지 않아. 아무도. 저는 국정원 자문역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워낙 전문적이어서 자문을 요청받았어요. 북한 미사일 체계, 군 조직 구조, 의사결정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건 아니었고 필요할 때 불려가서 질문에 답하는 시기였어요. 그래도 월급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외 시간에는 탈북민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이 적응하는 걸 도왔어요. 저도 처음에 힘들었으니까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정착금 신청하는 법, 병원 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그런 사소한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남한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성철아, 왜 우리를 버렸어?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도 나왔습니다. 정치 범수용소에서 굶주린 어머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성철아, 배고파. 배고파.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괜찮아. 꿈이야. 꿈. 영수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여보. 아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아내 품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조카들. 제가 탈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렸어요. 아내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수백만 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 형제를 버렸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2016년 여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이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멈춰 섰어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관련 그래픽이 떴어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원인 불명의 오류. 그게 제가 심어놓은 코드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때 코드는 이미 발견되어 수정됐을 거예요. 북한 기술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작년 10월이 떠올랐어요. 제가 심어놓은 30분, 그 30분이 전쟁을 막았다고 했죠. 저는 텔레비전 앞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가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부모 형제를 버린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수백만 명이 살았어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사일 아래 있던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살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아주 조금은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통일부 초청으로 강연장에 섰어요. 서울 시내 어느 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객석에 300명쯤 앉아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탈북민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처럼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강단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도 안 떨렸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서는 긴장이 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렸어요. 저는 5년 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북에서는 전략 로켓군 기술장교로 일했습니다. 미사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미사일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겠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탈북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거 아니냐고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땅에서 자랐고, 그 땅에서 공부했고, 그 땅에서 일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땅이고, 형제가 있는 땅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땅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났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되실지 알면서도 떠났습니다. 그게 배신 아니면 뭐겠습니까? 객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저는 거짓을 배신한 겁니다. 강당이 고요해졌어요. 북에서 저는 당을 위해 살았습니다. 수령을 위해 살았어요. 조국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미사일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었고,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조국이 아니었어요.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인민은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는 체제, 방어무기라고 거짓말하면서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을 만드는 체제, 그게 조국입니까? 저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진짜 조국이 뭔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조국은 이념이 아니에요. 당도 아니고 수령도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조국은 사람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제 아내, 제 아들,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는 모든 사람들. 그게 제 조국이에요. 북에 있는 사람도, 남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슴을 짚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게 배신이라면 저는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탈북하신 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후회합니다.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부모님을 봐요. 끌려가시는 모습을요. 제가 버렸으니까요. 그 죄책감은 평생 갈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제가 그 미사일 발사를 막지 않았으면 수백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두 분을 버린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을 죽게 내버려둔 죄책감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북에서 온 사람 특유의 분위기랄까요. 선생님,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도 탈북민이에요. 3년 전에 왔어요. 그래요? 어디서 왔어요? 함경북도 청진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고향이거든요. 나도 청진 출신이요. 알아요. 강연에서 들었어요. 청년이 웃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가족을 두고 왔거든요.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왜 혼자 왔을까? 차라리 같이 죽을 걸. 그런 생각만 했어요. 저는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 강연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살아남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요. 살아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요. 청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년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고맙소.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더 힘이 나오.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열심히 살게요, 선생님. 여기서 잘 살아서 언젠가 통일되면 가족들 데려올 거예요. 그래요. 꼭 그렇게 되길 빌겠소. 청년이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도 밤마다 울겠지요. 저처럼.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겠지요. 저처럼. 살아있는 자의 무게. 그걸 우리는 평생 지고 가야 해요. 강연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어요. 아버지. 민혁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 취직했어요. 뭐? 정말? 민혁이가 대학사 학년이었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요. 탈북민 출신이라는 게 남한에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 붙었어? 방위산업체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방위산업체? 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예요. 너 물리학과잖아. 거기는 공대 출신 아니면 안 뽑지 않아? 물리학 전공자도 뽑아요. 기초과학 연구 인력으로요. 제가 면접에서 잘 봤나 봐요. 민혁이가 웃었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처럼 나라 지키는 일 하고 싶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북에서 미사일 만드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미사일 막는 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신 일이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민혁아. 아버지가 막은 전쟁을 저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막을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하철 아니라 사람들 눈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울어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저 잘한 거죠.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민혁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들. 전화기 너머로 민혁이도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불빛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밥 먹고, 일하고, 사랑하고, 꿈꾸면서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 저 달은 북녘 땅도 비추고 있겠지요. 청진의 부모님 집도, 평양의 벙커도, 두만강도. 같은 달이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형, 누나, 조카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는 저 달 아래서 다시 만납시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일이 되면.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 달 아래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해요. 제발 살아 계셔야 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어요. 차갑지만 어딘가 익숙한 바람.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에요. 제가 탈북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민혁이는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 분단이 뭔지 모르는 아이. 그 아이는 자유롭게 자라겠지요. 영숙이는 발가락 2개 없이도 잘 걸어 다녀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저는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꿔요. 부모님이 꿈에 나와요. 그건 평생 안 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웃어요.
손자 얼굴 보면서 웃고, 아내 손잡고 웃고, 아들 전화 받으면서 웃어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을, 가족을 버려야 하는 선택을,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어려운 선택, 두려운 선택, 뭐가 맞는지 모르는 선택.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인연보다 사람, 체제보다 사람, 조국보다 사람이에요. 눈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통일된 땅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세요.